핵심 이슈를 콕 집어드리는 굿모닝 포엑스 경제온풍 김경훈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환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고공행진 중인 환율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재균 KB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384원 어제 종가. 네, 이거 맞습니다. 기록적인데요. 이 저항선을 이미 뚫은 거예요, 그죠? 네,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뭐 1,370원, 80원 정도가 저항선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어제 이제 이 저항선을 이제 뚫어버렸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 주세요. 뭐 지금 원래 작년 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원화가 좀 강세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것은 연준의 이제 피복 기대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역 수지를 흑자로 계속 견인을 하다 보니까는 원화가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전망과 달리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레고랜드 당시 2022년 11월이죠. 11월 레고랜드와 그다음에 연준이 굉장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때에 고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느냐라고 보면은 결국엔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되고 있는 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올해에 6번에서 7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1, 2, 3월 달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하니 너무나 이제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가도 높고. 네, 물가도 높고 고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3월 같은 경우에도 0.7% 전월 대비 0.7% 예상을 하다 보니까는 굳이 이렇게 미국의 경기가 뜨겁고 물가도 높은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이유가 있냐라는 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를 하다 보니까는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 양쪽에 있는 국가들,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중, 일 세 나라가 있는데 모두 약세, 사실. 네, 중국 약세, 일본 약세, 어떻게 원화가 혼자 강세를 보일 수 있냐?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원화가 더 약세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좀 높아지는 점들도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달러의 강세를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는 원화가 이제 계속해서 좀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400원, 달러당 1,4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심리적으로 네,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 1,400원 역사적으로 보면 IMF 때 네. 1,400원 넘었고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넘었고 네. 뭐 이 정도예요. 네, 사실. 맞습니다. 예, 그 정도인데 이제 1,400원 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1,400원 넘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위에 상단이 좀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어제 이제 밤에도 중동 지역이 좀 리스크가 괜찮아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을 하겠다. 뭐 전면전을 확전하진 않겠지만은 고통스럽게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 즉 달러를 더 강세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오늘 더 원화를 더 이제 상승시켜서 약세로 이끌어서 1,400원을 뚫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을 때가 뭐 IMF,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엄청나게 좀 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국가 그렇죠. 경제로나 글로벌리. 그럼 이제 원화가 1,400원을 뚫었을 때 큰 일이 일어나냐라고 보면은 좀 그때와는 다르게 좀 우리나라의 경제라던가 이제 해외 자산에 대한 좀 익스포저 노출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97년도 IMF 터졌을 때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 쪽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우리 해외에서 이제 돈을 빌린 게 더 많았죠. 그렇죠. 좀 부채 국가였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을 투자한 쪽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와는 좀 차이가 보이는 게 IMF 때를 보면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그러니까 1,000원에서 2,000원을 가면은 달러 기준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갚아야 될 돈이 이제 2배가 늘어나는 거죠. 1,000원에서 그래요. 2,000원에 가면은. 예. 근데 지금은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게 마냥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 예.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보였지만은 원화가 환율로 상쇄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화 약세가 마냥 나쁘진 않은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차이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이제 파국인데 이게 네.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원화 약세가 되면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키가 이제 중동전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게 확산이 됐을 때 과연 어디까지 좀 상단을 열어둬야 되나? 상단 열어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어디까지는 가늠이 안 된단 말이죠. 일단은 지금 1,380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투자자들은 1,400원 정도에서 이제 한번 걸리지 않을까. 한번 이제 기술적으로는 1,400원 정도에서 한번 좀 상단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그다음 레벨이 1,450원 정도.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네. 고점을 보였던 1,450원까지는 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놓고 아이고. 네,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원 정도는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최대 70원까지는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수급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역 수지잖아요. 네. 그죠? 돈이 달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덜 들어오는지 네, 네, 이게 네, 문제인데 무역 수지라도 흑자가 돼야지 달러 공급이 좀 많아서 환율이 꺾인데 이게 수출은 나아지고 있는데 무역 수지는 여전히 적자란 말이에요. 네. 이런 점이 이제 환율의 안정 요인을 좀 방해하는 거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일단은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였다는 게 이제 4월 10일까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부분이 이제 적자를 보이긴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2023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다가 2023년 6월부터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4월 10일까지 발표된 데이터에서는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적자를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받을 돈보다 지불을 해야 될 돈이 많다라고 그 점에서 좀 환율 부분이 약세인 거죠. 달러 수요를 네. 불러일으키니까.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 리스크도 이제 무역 수지 측면에서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기름이 나오지 않죠. 다 수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높아지면은 유가의 이런 상방 압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름을 똑같은 양으로 사온다고 했을 때 지불해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는 네. 수출이 그만큼 따라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출해야 될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무역수지적에서 조금 감소가는 이제 무역수지적인 적자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 강세 그리고 이제 원화의 약세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환시장에서 뭐 제가 판단했을 때 인터뱅크 간 딜러들이 봤을 때는 제일 기대하는 것들이 또 하나 요인이 있어요.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네. 사실 시장 개입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물량 개입은 오래됐고 어제 살짝 개장 전에 한국은행에서 좀 구두 개입, 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뭐 이제 약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이제 구두 개입만 했는데 네. 개입 가능성, 이 개입의 효과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레고랜드 때를 조금 계속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레고랜드 때가 이제 그 전에 고점이었잖아요. 예.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1,350원 부근이 넘었을 때부터 기재부라던가 한국은행의 좀 구두 개입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00원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구두 개입 이상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뭔가 이제 액션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외환 시장 참여자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20원 정도 남았잖아요. 1,400원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뭐 구두 개입이 시작은 했지만 뚜렷하게 그전 레고랜드 때와는 좀 다르게 조금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서부터 더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은행이라던가 기재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체계. 결국에는 네. 기재부 구두 개입을 하든 혹은 구두 개입 이상의 이런 실질적인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조금 뭐 기재부라든가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현재의 이런 환율 레벨이 과거의 이런 위기와는 다르게 결국엔 달러 강세에 따른 이런 글로벌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걱정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개입을 조금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금융시장 이 관리 감독을 하는 쪽에서 이제 딱 막아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는 뭐 적어도 이게 뭐 방향성을 전환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10원 오를 게 5원 오르거나 효과는 있겠죠. 네,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효과가 없으면은
더 이제 강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외환 당국도 고민일 거예요. 지금 네, 물량을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지금 부어서 만약에 네. 중동전에 확산돼서 네. 이게 개입이 효과가 없다.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개입도 백약이 무효거든요. 그죠. 사실은 그죠?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금융당국 이제 개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나는 정책을 썼는데 먹히지 않는. 그렇죠. 그에 그럼 반해서 수단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뭐 10을 써서 막을 거를 이제 10이 아니라 20, 더 써야 30, 뭐 100 이렇게 더 많은 써야지만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아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그런 이런 타이밍적인 요소도 같이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1,400원 넘게 되면 이게 좀 장기화가 되게 되면 이 가장 걱정해야 될 경제 전반적인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일단은 좀 물가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물가가 뭐 고점 대비 뭐 6%를 넘던 고점 대비로는 많이 둔화가 되기는 했죠. 근데 일단은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상승을 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그리고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입을 통해서 의존을 하잖아요. 뭐 이게 최종제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재들을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것들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로 시차를 두고 정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시차, 수입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 간의 시차도 잘 보면은 과거에는 뭐 6개월,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라는 말들도 많은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거의 시차가 없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굉장히 짧게 시차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물가 부분이 조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게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보면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도 상반기 정도가 되면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 전망을 다 뒤로 미루고 있고요. 올해 인하 횟수도 기존에 뭐 최대 3차례에서 2차례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고금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는 이제 체감은 많이 둔화가 되긴 했는데 고통이 그렇다고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자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가는 높고 이자는 굉장히 높은 이자가 계속되면서 저희 경기 상으로는 체감이 지속될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조금 생각보다는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니까 시장에 큰 혼란이 없이 약간 잘 정리가 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저희는 금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낮아져 있는 측면들, 연초 이후에 보면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국고 기준으로 기준금리 레벨 정도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3.5 정도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금리가 뭐 생각보다 더 금리 인하 안 되겠네. 그러면은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PF 부분에도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는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들도 물가 지표들도 지금 뭐 농산물 가격 오르죠. 유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2월, 3월 계속 3% 넘고 네.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여기다 이제 금리 상방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고 환율도 계속 이러고 있고 네, 1,400원 넘을 수도 있고 물가는 계속 당연히 뭐 따라서 오를 거고 결국 그러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맞습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뭐 크게 봤을 때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잘 수출하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올해 초 이후에 증시를 끌어올린 종목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도체가 왜 올라갔냐라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는 아니죠. 그렇죠. 뭐 AI 투자, 결국에는 AI 투자가 수요가 나오면서 좀 이제 생기니까 이제. AI 투자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오르고 거기에 엔비디아가 나오면서 그럼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속도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반도체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가 이제 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요인, 결국 이제 기술력과 매출인 것, 그 속도인 건데 그러면 이게 워낙 약세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좋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부분에 좋을 수 있겠지만은 올해 이제 증시를 끌어올렸던 요인, 모멘텀 자체가 반도체 쪽에 좀 몰려 있다는 점에서 워낙 약세가 과거처럼 뭐 우리나라의 뭐 증시에 좋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좀
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예전 보시면 같으면 됐고. 사실은 원화 약세가 되면 네.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출이 잘 된다는데 맞습니다. 이게 약간 옛날 이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또. 뭐 예를 들면은 2014년, 15년 이때를 보면은 이제 엔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주가가 이제 떨어질 하락을 것이다. 했죠. 왜냐라고 보면은 일본 자체 가격 경쟁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엔화는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약세를 보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때랑은 확실히 조금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물품을 파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그때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팔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은 가격 경쟁력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물품을 살 때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기술력, 제품의 품질을 보고 산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보면은 나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원화 약세가 바꿔서 말하면은 원화 약세가 된다고 우리나라 제품이 잘 팔리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에너지에 대한 이런 가격 부담은 더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유가가 똑같이 80달러, 배럴당 80달러가 되더라도 원화가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면은 저희가 지불해야 할 돈은 2배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가만히 있더라도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안 좋고 근데 여기에 유가까지 올라간 점들이 우리나라의 증시엔 좋을 건 없다라는 점에서 마냥 조금 좋은 환경은 아니고요. 거기 플러스 생각보다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준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래요. 거고 어쩌면 이제 추가 인상을 저희도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연내에 금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주식 시장이 상승했던 점들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서 최근에 유가 상승 그리고 환율 약세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에 좀 좋을 요인들은 크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보면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지금 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달러하고 금밖에 없다. 이렇게 네네. 이제 압축이 되는데 지금 미국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네, 미국이 맞습니다. 전쟁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이 중동전에서 상당히 영향을 네. 미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금리 인하 시점을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네, 맞습니다. 피봇이란 말을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이제. 네, 맞아요. 피봇은 내년에 이게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는데 금리 인하 시점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을까? 이 의견이 많이 엇갈리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희는 금리 인하는 연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3분기 9월 정도가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이제 금리 인하 9월에 가능할까에 대한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9월 다음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9월 FOMC 다음이 11월 미국 대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월 대선 다음 주가 이제 FOMC가 나오고 그럼 그렇죠. 12월이에요. 그럼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시나리오가 되게 복잡해요. 7월 달에 해야지 그나마 좀 괜찮겠다. 왜냐하면은 9월 달은 대선 전이죠. 그렇죠. 대선을 앞두고 연준이 독립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할 수 있을까? 그럼 대선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렇게 되면 12월에 밀리는 건데 경제지표가 어쩌면 잘 나오게 되면은 12월에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올해는 못하겠네?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렇게 조금 금리 인하 기대가 굉장히 후퇴라는 상황인데 저희는 여전히 3분기에는 좀 가능하다. 연 3분기, 4분기 한 차례씩은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물가는 둔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야 미국의 경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둔화는 굉장히 더디지만은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되면은 미국의 물가는 둔화가 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금리 인하가 과거처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 긴축의 강도가 지금 강하니 이 강도를 조금 이제 약하게 만드는 정도의 이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봇 시점이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 3, 6, 9, 11로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3, 6, 9, 12 순서대로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거의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 미국의 상황이 계속 좋고 중동전이 해법이 안 나오면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질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중일 모두 환율이 계속 약세를 할 거고 네, 네, 네. 이런 시나리오는 올해 내내 지속될 거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준의 피봇이 나와야 우리나라 그리고 양쪽에 있는 국가들이 조금 이제 약세 압력을 벗어나서 조금 원화라던가 엔화
위안화가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FOM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경제원풍 임재균 연구위원님과 함께 급박하게 돌아가는 환율 얘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